도시 외곽에 위치한 폐병원은 오래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던 곳이었습니다. 한 유튜버가 이곳을 탐험하며 영상을 찍기로 결심하고 카메라를 들고 밤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 내부는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부서진 침대, 곰팡이가 낀 벽, 찢어진 커튼이 어두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켜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병원은 10년 전 운영 중단 후 버려졌다고 합니다. 특히 3층 병동에서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해요. 3층으로 올라간 그는 낡은 병실 문을 열며 내부를 살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카메라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도착해 문을 열었지만 그 안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문이 스스로 닫히며 더 큰 소음이 났고 복도를 달리던 그는 계단에서 무언가를 밟고 넘어졌습니다. 카메라가 떨어지며 잠시 꺼졌지만 나중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보니 그가 뛰던 복도 끝에서 창백한 얼굴의 누군가가 문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폐병원에 다시는 가지 않았고 그날 찍은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지 못한 채 삭제했다고 합니다. 대학생인 한 여자는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룸메이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 자니? 늦어서 조용히 들어갈게. 답장은 없었지만 룸메이트가 자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침대 쪽으로 가는 그녀의 발소리만이 울렸습니다. 룸메이트의 침대 커튼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침대로 가서 누웠고 피곤에 지쳐 곧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룸메이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수업에 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이상하게 여긴 그녀는 캠퍼스 관리 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룸메이트는 전날 밤 늦게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그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커튼을 열었을 때 침대 위에서 발견된 것은 룸메이트의 핸드폰과 마지막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돌아갈 때까지 조용히 있어줘. 그녀는 그날 이후 기숙사를 떠났고 그 방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가족이 시골의 오래된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넓고 매력적이었기에 모두 설렜습니다. 집을 정리하던 중 딸아이가 다락방에서 낡은 인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형은 오래되어 한쪽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입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인형을 마음에 들어했고 방으로 가져가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어둠 속에서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꿈을 꾸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점점 겁에 질려갔습니다. 엄마, 인형이 나를 쳐다봐요. 밤마다 혼자 움직이는 것 같아요. 부모는 딸아이를 안심시키며 인형을 다락방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딸의 방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부모가 허둥지둥 방에 들어갔을 때 딸아이는 침대 구석에서 떨고 있었고 인형은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가족은 인형을 집 밖으로 버렸지만 이상하게도 다음날 아침 인형은 다시 집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은 이사를 결심했고 그 집은 비워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누군가가 그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다락방 창문에서 웃고 있는 인형이 보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한밤중 혼자 사는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급히 연락할 일이 있어 근처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낡고 어두운 골목 끝에 위치한 공중전화. 박스는 사용되지 않은 지 오래된 듯 했지만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대화를 끝내려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있어줘. 곧 갈게. 놀란 그녀는 전화를 끊고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섬뜩한 기운을 느낀 그녀는 황급히 공중전화 박스를 떠났습니다. 몇 분 뒤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녀는 뒤를 돌아보다 그만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떠난 공중전화 박스 안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 같은 형체가 그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겨우 숨을 돌리려던 순간 그녀의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망설이며 전화를 받자 같은 쉰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너 공중전화에 두고 간 거 내가 가져왔어. 그녀는 기절할 듯이 수화기를 내려놓았고 그날 이후로 밤늦게 공중전화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늦은 밤 한 회사원이 야근을 마치고 사무실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었고 엘리베이터도 낡아 버튼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일이 잦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7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회사원은 다시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려는 순간 어딘가에서 손이 스르륵 나타나 문을 막았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지만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은 그는 얼른 버튼을 눌러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였지만 이번엔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불안해진 그는 비상 버튼을 눌렀고 조용했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거울에 자신 외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엘리베이터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고 다행히 관리인이 열어주면서 겨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돌아보던 관리인이 묻더랍니다. 안에 다른 사람은 어디 있나요? 방금까지 거울에 2명 보였는데요. 그날 이후 그는 계단만 사용했고 그 건물에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시골 마을에서 자전거를 도둑맞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중한 자전거를 찾으려고 며칠 동안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외곽의 폐가 근처에서 낯선 남자를 보았습니다. 남자는 소년의 자전거를 타고 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낸 소년은 폐가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래된 나무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안은 먼지가 가득했고 낡은 가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찾으려 둘러보던 소년은 2층에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2층에 올라가 보니 복도 끝에 어렴풋이 보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제 자전거 돌려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얼굴은 온통 검게 타 있었고 눈은 텅 빈 구멍처럼 보였습니다. 겁에 질린 소년은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뒤돌아보니 창문 너머로 남자가 소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 집은 오래전에 불이 나서 집주인이 도망치지 못하고 죽은 곳이야. 자전거, 거기 다시 가지 마라. 이후로 그 소년은 절대 폐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대학생이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시가 넘은 시간이라 집안은 고요했고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학생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며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 너머에서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겠거니 생각하며 왜? 라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그는 문 밑 틈새를 바라보았지만 발자국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볼까 망설이던 그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문 밑 틈을 비춰봤습니다. 화면에 찍힌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때 문 너머에서 낮고 거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좀 들어가도 될까? 겁에 질린 그는 대답하지 않고 이불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자 겨우 안심하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싶었던 그는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 바깥쪽에는 긴 손톱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밤마다 방문을 꼭 잠그고 침대 머리맡에 불을 켜둔 채 잠들었다고 합니다. 출장을 간 한 남자가 늦은 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그에게 방 열쇠를 건네며 7층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남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특이한 냄새가 났습니다. 약간 썩은 듯한 냄새였지만 오래된 건물이라 그럴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무렵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명을 켜고 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대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허리를 숙여 확인해보니 낡은 매트리스 아래에 이름 모를 사람의 손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놀란 그는 바로 호텔 프런트로 내려갔습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그 방은 보통 손님에게 내주지 않는다며 사과했습니다. 알고 보니 몇 년 전 그 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그 흔적이 아직도 방 안에 남아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출장에서 절대 혼자 호텔에 묵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학생 수지는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룸메이트인 혜진은 성격이 밝고 활동적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짐도 그대로였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기숙사 관리인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혜진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방에서 홀로 잠을 자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수진아라고 낮게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겁에 질려 커튼을 살짝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혜진의 침대에서 낯선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지 마. 내가 돌아갈게.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던 수지는 밤에 또다시 수진아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창문뿐 아니라 방 안에서도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방을 뛰쳐나왔고 이후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혜진은 결국 끝까지 찾지 못했고 기숙사 직원에 따르면 그녀의 이전 방에서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늦은 밤 한 여성이 친구와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잠시 뒤 낡은 택시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췄습니다. 기사는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었고 그는 친절하게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택시에 타자마자 어딘가 음산한 느낌이 들었지만 피곤했던 그녀는 그냥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택시는 목적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기사님, 이 길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했지만 기사는 아무 말 없이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불안해진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그 순간 기사가 거울을 통해 그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핸드폰 꺼내지 마세요. 곧 도착합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택시는 갑자기 어두운 골목에 멈췄습니다. 기사는 뒤를 돌아보며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차 문을 열고 뛰쳐나와 근처 주택가로 달렸고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 시간에 그녀가 탄 택시 번호판을 가진 차량은 이미 몇 년 전에 폐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이후로 심야에 택시를 잡는 일을 피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낡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월세가 저렴한 이유는 건물이 오래되고 관리가 잘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벽 속에서 탁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쥐가 있는 줄 알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지만 건물에는 쥐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그 소리가 나는 벽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 순간 반대편에서 똑같은 리듬으로 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난인 줄 알고 소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더 자주,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결국 이상함을 느낀 부부는 벽을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벽을 부수는 순간 안쪽에서 낡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이름 모를 사람의 사진과 함께 빛바랜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일기장은 이런 문장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부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이웃들에게 들은 바로는 그 방에서는 과거 한 여성이 실종되었고 그녀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이 미제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자취방에서 혼자 공부를 하던 늦은 밤 새벽 2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확인해보니 낯선 번호였습니다. 주저했지만 혹시 가족이나 친구의 급한 일일까봐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몇 번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낮고 기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방 창문을 봐.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방은 5층이었고 창문은 절대 사람이 닿을 수 없는 높이에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지금 보고 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창문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커튼을 닫고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말은 커튼 뒤에 있어. 그는 밤새 불도 켜지 못하고 방 한 구석에 웅크린 채로 떨었고 아침이 되자 바로 그 집을 떠났습니다. 이후 그는 그 번호로부터 다시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여성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한 곳이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첫날부터 복도 끝에 한 이웃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항상 그녀를 가만히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여성이 늦게 귀가했을 때 그 남자가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인사를 했지만 그는 아무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불쾌했지만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여성이 잠들려고 하는데 벽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긁는 소리와 함께 낮은 중얼거림이 이어졌습니다. 겁이 난 그녀는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했지만 그 집은 몇 년째 빈집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그녀는 그 남자를 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관리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 여기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자주 누군가를 기다리셨다더군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그 집 앞을 다시 지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중고시장에서 오래된 거울을 하나 샀습니다. 앤틱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침실에 두었고 처음 며칠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거울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 뒤에 아무도 없는데 거울에는 희미한 손모양이 보였던 것입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거울 속에서 누군가가 손을 뻗어 자신을 잡으려는 모습을 봤습니다. 놀라 깨어난 그는 거울을 다시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울 표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너도 안에 있어. 그는 급히 거울을 버렸지만 이후로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한 등산 애호가가 깊은 산속을 혼자 탐험하던 중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진 숲은 점점 물시년스러워졌고 그는 서둘러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멀리서 여성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는 누군가 위험에 처한 줄 알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반복해서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소리가 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신발 한 켤레와 함께 낡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리를 따라오지 말았어야 했어. 그 순간 뒤에서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있는 힘껏 달려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혼자 산을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을 내려오면서도 계속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한 민수는 마지막 심야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민수와 운전기사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버스는 조용히 달렸고 민수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졸고 있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치고 나자 갑자기 버스가 멈췄습니다. 아무도 없는 정류장에서 한 남자가 타더니 민수와 몇 칸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민수는 찜찜한 기분에 내릴 준비를 하던 중 버스가 갑자기 중간 도로에 멈춰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뒤를 돌아보더니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리세요. 민수는 황급히 내렸고 기사는 급히 버스를 몰고 떠났습니다. 당황한 민수가 상황을 이해하려던 그때 버스 회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한 가지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야에 그 버스를 타는 사람이 가끔 목격되는데 그 자리는 몇 년 전 사고로 죽은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래. 민수는 그날 이후 다시는 심야버스를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간 청소를 하는 한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통 혼자 근무했지만 그날은 동료 한 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그는 동료가 1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3층 복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1층에서 들려오던 청소기 소리가 갑자기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료를 찾아 내려갔지만 1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지? 그는 동료의 이름을 부르며 건물을 돌기 시작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동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3층에서 청소기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올라가 보니 복도 끝에서 사람이 서 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림자는 어느새 사라졌고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동료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그날 이후 건물에서 밤마다 청소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대학생인 한 여성이 자취방으로 돌아와 피곤한 몸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낸 그녀는 샤워도 하지 않고 곧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피곤함에 다시 잠들려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침대 밑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움직이지 못하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금방 도착했습니다. 방 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침대 밑에서 낯선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손에 칼을 쥔 채 웃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침대 밑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녀가 깨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밤 한 여자가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집중이 잘 안 되어서 잠시 창밖을 내다보니 먼 곳에 가로등 아래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가 싶어 다시 책을 보려 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 사람은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다.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창가로 다가가자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걸 알게 됐다. 무서워진 그녀는 커튼을 닫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다.
결국 용기를 내서 다시 창을 살짝 열고 내다봤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더 가까이 와서 그녀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놀란 그녀가 바로 경찰에 전화하려는 순간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을 보니 메시지가 떠 있었다. 커튼을 치는 걸 봤어. 나 지금 네 창문 바로 앞이야. 어느 날 한 대학생이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이기로 했다.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툭 치는 느낌이 들었다. 깨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잠에 들려는 순간 이번엔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 일어나. 너 지금 자면 큰일 날 거야.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도서관은 텅 비어 있었다.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너무 졸렸던 그는 무시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런데 다시 메시지가 왔다. 난 바로 너 앞에 있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은 그는 고개를 들어 앞을 봤다. 그리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희미하게 누군가가 서 있는 걸 보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도서관은 이후로 밤마다 같은 자리에선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그림자를 본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느 부부가 외딴 시골의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 집은 오래된 집이었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집안에서 걷는 것 같은 발소리와 속삭임이 들려왔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다. 어느 날 밤 아내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집안을 걷다가 낡은 거울 앞에 멈춰섰다. 거울 속에는 자신의 모습 대신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슬픈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다.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깨우려고 손을 뻗었지만 그의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당황한 아내는 남편을 찾으려 침실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거실에 나가보니 남편이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거울 속에서는 꿈속에서 본 그 여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는 천천히 거울 속에서 나와 남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친구 두 명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공포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한 친구가 자신이 겪었던 이상한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한 번은 내가 새벽에 혼자 집에 있는데 거실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발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 같기도 했어. 난 혼자라서 무서워서 확인하러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꼭 닫고 침대에 누워 있었지.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에이, 그냥 네 착각이겠지. 혼자 있으면 그럴 때 많잖아. 그러자 그 친구는 진지한 얼굴로 이어갔다. 아니야. 분명히 소리가 계속 났어. 그래서 결국 나는 경찰을 부르기로 했어. 경찰이 집에 와서 확인했는데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예민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지.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런 일이 종종 있지. 근데 그게 왜 무서운 건데? 라고 물었다. 그러자 친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야. 경찰이 집을 떠나기 전에 나한테 말하더라고. 근데 저기요. 혹시 오늘 혼자 계신 게 맞나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누가 문을 열어준 것 같던데라고.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다. 친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어쩐지 둘 다 게임을 다시 켤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한 가족이 시골의 오래된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넓고 매력적이었기에 모두 설렜습니다. 집을 정리하던 중 딸아이가 다락방에서 낡은 인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형은 오래되어 한쪽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입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인형을 마음에 들어했고 방으로 가져가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어둠 속에서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꿈을 꾸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점점 겁에 질려갔습니다. 엄마, 인형이 나를 쳐다봐요. 밤마다 혼자 움직이는 것 같아요. 부모는 딸아이를 안심시키며 인형을 다락방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딸의 방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부모가 허둥지둥 방에 들어갔을 때 딸아이는 침대 구석에서 떨고 있었고 인형은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가족은 인형을 집 밖으로 버렸지만 이상하게도 다음날 아침 인형은 다시 집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은 이사를 결심했고 그 집은 비워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누군가가 그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다락방 창문에서 웃고 있는 인형이 보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낡은 집을 사서 혼자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엔 평온했지만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마치 누군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듯한 발소리였습니다. 남자는 그 소리가 바람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자주, 더 크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리는 지하실에서 나는 것 같았죠. 남자는 손전등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불을 켜자 벽 한쪽이 움푹 파여 있고 그곳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집에서 살던 사람이 쓴 것 같았는데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지 않으면 당신도 나처럼 될 거야. 그 순간 남자는 뒤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느꼈고 그 뒤로 그는 아무에게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80년대 후반 한 대학생이 서울 외곽에 있는 허름한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방값이 저렴해서 계약을 했지만 고시원은 오래되고 음침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학생은 방 안에서 가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밤중에 그 냄새는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집중해야 했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학생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며 움직일 수 없었고 천장에 낯선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창백한 얼굴에 텅 빈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학생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그를 응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그는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라고 여기며 무시하려 했지만 다시 그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학생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관리인에게 물었고 관리인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이 방에서 한 여자가 자살했어요. 그 이후로 가끔 그런 일이 생기죠. 이 말을 들은 학생은 그날로 짐을 싸서 고시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고시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부부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들은 외딴 시골에 있는 낡은 집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고 이사했습니다. 첫날 밤 부부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피곤한 상태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들었죠. 몇 주가 지나자 아내는 밤마다 누군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발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깊이 잠든 상태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그냥 바람소리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발소리가 유난히 크고 분명하게 들리자 남편도 이상함을 느끼고 손전등을 들고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2층으로 올라갔고 마침내 2층 작은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 한쪽 구석에 오래된 나무문이 하나 더 있었고 그 문이 서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뒤에는 작은 다락방이 있었고 그곳에는 낡고 먼지 낀 일기장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그 집에 살던 아이가 쓴 것으로 보였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난 이 방에서 나갈 수 없어. 제발 도와줘. 부부는 그날로 집을 떠났고 그 집은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해 전 가을밤에 친구들과 함께 한 폐가를 찾았어. 그 집은 몇 년째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지. 우리는 단순한 장난처럼 여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폐가에 들어가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고 다니던 중 갑자기 바람도 불지 않은데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다들 긴장한 채 주위를 둘러봤는데 친구 중 한 명이 무언가 보고 얼어붙었어. 저기 창가에 누가 서 있어. 그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 고개를 돌려 창을 보니 희미한 형체가 창문 너머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냥 사람이겠거니 하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눈이 마주친 순간 그 형체가 사라져버렸어. 겁이 난 우리는 폐가를 빠져나와 도망치듯 돌아왔어. 집으로 오는 길에 친구 한 명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 저기 아까 본 거 우리도 우리였지만 그 형체도 나를 보고 웃고 있었던 것 같아. 그날 밤 이후로 그 친구는 아무리 불러도 다시는 우리와 같은 장소를 찾지 않았어. 몇 해 전 가을밤에 친구들과 함께 한 폐가를 찾았어. 그 집은 몇 년째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지. 우리는 단순한 장난처럼 여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폐가에 들어가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고 다니던 중 갑자기 바람도 불지 않은데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다들 긴장한 채 주위를 둘러봤는데 친구 중 한 명이 무언가 보고 얼어붙었어. 저기 창가에 누가 서 있어. 그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 고개를 돌려 창을 보니 희미한 형체가 창문 너머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냥 사람이겠거니 하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눈이 마주친 순간 그 형체가 사라져버렸어. 겁이 난 우리는 폐가를 빠져나와 도망치듯 돌아왔어. 집으로 오는 길에 친구 한 명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 저기 아까 본 거 우리도 우리였지만
그 형체도 나를 보고 웃고 있었던 것 같아. 그날 밤 이후로 그 친구는 아무리 불러도 다시는 우리와 같은 장소를 찾지 않았어. 이 이야기는 1990년대 후반 한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가족이 오래된 주택을 구입하고 이사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부터 아이가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기 시작했죠. 아이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저기 구석에 누가 서 있어. 부모는 아이가 악몽을 꾼다고 생각하고 달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의 비명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부모가 급히 방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구석을 가리키며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안고 구석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부모도 밤마다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와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때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아이의 방 한쪽 벽에서 이상한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벽지를 벗기자 낡고 오래된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좁고 어두운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고 그 뒤에는 흐릿한 글씨로 날 잊지 말아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족은 불길함을 느껴 그 집을 떠났고 그 집은 지금도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할머니 댁에 머물렀어. 마을 뒷산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는데 할머니는 항상 그 우물 근처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어. 사람들은 밤마다 그 우물에서 물이 찰랑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우물 안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거든. 어느 날 밤 새벽쯤 잠에서 깨어 창밖을 보니 누군가 우물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 잠결에 할머니인가 하고 따라갔지. 하지만 우물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몸을 우물 안으로 기울이며 무언가를 속삭이는 거야. 너무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내내 웅얼대는 소리가 무척 이상했어.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길래 놀라 돌아보니 바로 할머니였어. 깜짝 놀란 내가 다시 우물을 쳐다봤지만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라. 할머니는 겁에 질린 나를 데리고 돌아가며 말했어. 그 사람은 네가 부른 게 아니라 네가 따라간 거야. 그 뒤로는 우물 근처엔 다가가지도 않았어. 어릴 적 여름방학 동안 시골 친척집에 갔었어. 그 집은 오래된 한옥이라 밤이 되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곤 했지. 어느 날 밤 창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리더라고. 고양이겠거니 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며 쓱쓱 미끄러지는 소리로 변했어.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밖을 보니 마당 한가운데 흰 옷을 입은 누군가가 서 있었어. 짙은 어둠 속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을 가리키듯 서 있던 그 형체는 서서히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는 듯했어. 나는 숨도 못 쉰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 그때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며 할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고 문 밖을 둘러보셨지만 그 형체는 사라졌어. 다음날 할머니께 말했더니 몇 년 전 그 집에 살던 분이 아픈 가족을 두고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려주셨어. 그날 밤 본 게 진짜였는지 여전히 꿈처럼 느껴져. 어릴 적 여름방학 동안 시골 친척집에 갔었어. 그 집은 오래된 한옥이라 밤이 되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곤 했지. 어느 날 밤 창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리더라고. 고양이겠거니 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며 쓱쓱 미끄러지는 소리로 변했어.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밖을 보니 마당 한가운데 흰 옷을 입은 누군가가 서 있었어. 짙은 어둠 속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을 가리키듯 서 있던 그 형체는 서서히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는 듯했어. 나는 숨도 못 쉰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 그때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며 할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고 문 밖을 둘러보셨지만 그 형체는 사라졌어. 다음날 할머니께 말했더니 몇 년 전 그 집에 살던 분이 아픈 가족을 두고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려주셨어. 그날 밤 본 게 진짜였는지 여전히 꿈처럼 느껴져. 몇 년 전 가을 캠핑을 갔다가 겪은 일이야. 해가 지고 나서 혼자 숲길을 따라 산책을 하고 있었어.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와 함께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라고. 처음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어.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겠거니 하고 걸음을 재촉했지. 그런데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내 걸음에 맞춰지는 느낌이었어. 소름이 돋아 걷는 속도를 더 높였는데 이젠 숨소리까지 들리는 거야. 공포에 휩싸여 거의 뛰듯이 캠프장으로 돌아왔어. 돌아오는 길목에서 문득 용기를 내 뒤를 다시 돌아봤는데 불과 몇 걸음 뒤에 흰 얼굴의 형체가 서 있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고개를 돌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지.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아무도 날 믿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혼자 숲길을 걸을 엄두가 나지 않아. 몇 년 전
가을 캠핑을 갔다가 겪은 일이야. 해가 지고 나서 혼자 숲길을 따라 산책을 하고 있었어.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와 함께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라고. 처음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어.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겠거니 하고 걸음을 재촉했지. 그런데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내 걸음에 맞춰지는 느낌이었어. 소름이 돋아 걷는 속도를 더 높였는데 이젠 숨소리까지 들리는 거야. 공포에 휩싸여 거의 뛰듯이 캠프장으로 돌아왔어. 돌아오는 길목에서 문득 용기를 내 뒤를 다시 돌아봤는데 불과 몇 걸음 뒤에 흰 얼굴의 형체가 서 있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고개를 돌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지.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아무도 날 믿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혼자 숲길을 걸을 엄두가 나지 않아. 어느 조용한 마을에 지영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밤마다 반복되는 이상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항상 마을의 오래된 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폐가는 사람들이 귀신이 산다고 하여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은 꿈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혼자 그 폐가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되자 달빛 아래서 폐가에 도착한 지영은 한기와 함께 낮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지영의 뒤에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차가운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본 지영은 숨이 막힐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손의 주인은 얼굴이 찢어진 소녀였고 지영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불렀잖아. 그 소리가 지영의 귀를 울리는 순간 지영은 눈을 떠보니 자신의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울에 비친 지영의 얼굴은 찢어진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영의 꿈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방에선 매일 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은 밤, 지우는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은 안개로 가득했고 발소리조차 묻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지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긴장한 그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 소리가 더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그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뛰기 시작했지만 발걸음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어두운 길 위에 어린 소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함께 있어줘.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소녀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을 때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소녀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눈은 텅 빈 채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뒷걸음질치자 소녀는 피어나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귓가에 닿을 만큼 차가운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너도 이제 떠나지 마.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는 퇴근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날따라 지하철은 유난히 텅 비어 있었고 민호는 피곤에 지쳐 졸고 말았습니다. 눈을 뜬 순간 지하철은 정체불명의 어두운 역에 멈춰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승객은 없었고 오직 창문 너머로 흐릿한 형체들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형체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었고 얼굴은 창백하며 눈은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민호를 향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드림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며 귓가에 울렸습니다. 민호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여인의 얼굴이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듯한 착각에 빠진 민호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여전히 지하철에 앉아 있었지만 주변 승객들이 그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안도하며 창밖을 보니 여전히 그 창백한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나 바람 소리라 생각했지만 점점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뚜렷해졌고 마치 방 안 어딘가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로 결심하고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소리는 침대 밑에서 나는 듯했습니다. 조심스레 바닥에 몸을 낮춰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숨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거기 위에 있는 건 진짜 내가 아니야. 지수는 놀라며 몸을 일으켰지만 뒤에서 차가운 손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기고 그날 이후로 지수의 모습은 아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그 방에서 혼자 웃는 소리만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재현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산속의 외딴 오두막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는 곳으로 밤이면 정체 모를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웃어넘기며 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며 웃음소리는 점점 사라졌고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오두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숲속에서 갑자기 한기가 느껴졌고 어디선가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다가 멈칫했습니다. 숲속 어둠 속에서 길고 헝클어진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몸이 기이하게 뒤틀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재현은 놀라 몸을 돌리려 했지만 그 순간 여자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멈추더니 깊고 거친 숨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재현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눈이 없이 깊게 파인 구멍만 있었고 입이 이상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왜 날 부른 거지? 여자가 낮고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재현은 급히 오두막으로 뛰어들어갔지만 문을 닫자마자 창문 밖에 그 여자의 얼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에서는 그 누구도 잠을 잘 수 없었고 그 후로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매일 밤 창문 밖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영주는 오랜만에 산속 외딴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도착한 마을은 평화로웠지만 밤이 되자 마을 주민들은 하나둘 문을 잠그고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해진 영주는 한 할머니에게 이유를 물었고 할머니는 밤이 되면 길 잃은 사람이 나타난다며 경고했습니다. 영주는 별다른 생각 없이 숙소로 돌아왔고 밤이 깊어질 때쯤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밖에는 눈을 크게 뜨고 창백한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손을 흔들었고 입술을 천천히 움직이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영주는 두려움에 질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에서 떨어졌지만 남자는 그대로 그의 눈을 응시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방문 너머에서도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고 영주는 누군가 방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뒤를 돌아보자 창문 밖에 있던 그 남자가 이번엔 방 안구석에서 똑같은 미소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잠시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영주는 공포에 얼어붙었고 그제서야 할머니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이 마을에서 길 잃은 사람을 만나면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방 안은 정막에 휩싸였고 그날 이후로 영주는 누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숙소의 창문 밖에서는 늘 밤마다 누군가 미소 짓는 얼굴이 보였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새벽에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도로에는 다른 차도 사람도 거의 없어 택시는 빠르게 목적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택시기사와 눈이 마주쳤고 기사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여기에 귀신이 자주 나온다던데요, 마세요? 남자는 기분이 나빴지만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귀신은 항상 새벽에 혼자 타는 사람들 뒤에 앉아있대요. 남자는 찜찜한 마음에 뒤를 돌아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앞을 보니 택시기사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남자는 자기가 앉아있는 뒷좌석의 한쪽 구석에 흐릿한 형체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착 후 남자는 정신없이 택시에서 뛰쳐나왔지만 뒤돌아본 순간 택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택시와 기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 여대생이 늦은 밤 자취방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골목길을 걸어가다 보니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어 발걸음을 빨리 했지만 그 발소리도 따라 빨라졌습니다. 너무 두려워진 그녀는 곧장 집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죽인 채 지켜보던 그녀는 문틈 아래로 길게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몇 분 동안이나 문을 잡고 조용히 서 있다가 갑자기 문틈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네. 다음에 다시 올게. 그녀는 소름이 돋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사람은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밤 문 앞에 걸어두었던 거울을 보며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에 시달렸습니다. 한 남자가 늦은 밤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외진 길 한가운데서 한 여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흰 옷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걷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어두운 밤길에 혼자 걷는 것이 위험할 것 같아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리고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워다 드릴까요? 여자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쩐지 불길한 느낌이 들어 빨리 자리를 떠나고 싶었던 그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가려던 순간 뒷좌석에서 기이한 냉기를 느꼈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가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온몸이 굳어버렸고 그 여자는 고개를 서서히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텅 빈 눈과 파랗게 질린 입술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차에서 뛰어내렸고 그 순간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이 길에서 한밤중에 여자를 태우면 그녀가 뒷좌석에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한 작은 마을의 낡은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도서관은 오래된 건물로 어두운 구석마다 수십 년간의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도서관에 사라지는 책이 있다는 소문을 오랫동안 들어왔죠. 어떤 이는 책을 빌리러 왔다가 이상한 속삭임을 들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빌린 책의 페이지가 밤마다 다르게 바뀐다고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문을 듣고 도서관에 취재를 온 한 기자가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사라지는 책의 정체를 밝히겠다며 잃어버린 것들의 기록이라는 이름이 적힌 묘한 책을 발견하고는 그날로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새로운 도서관 사서가 대청소를 하던 중 오래된 선반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것들의 기록이었죠. 책장을 넘긴 사서는 그 안에 쓰여있는 마지막 기록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곳엔 실종된 기자의 이름과 함께 나는 이제 이 책 속에 갇혀있다는 글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도서관에서는 종종 낯선 속삭임이 들린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의 기록은 비밀스러운 장소에 다시 놓여졌고 그 후론 아무도 그 책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중년 남성이 새로 장만한 중고차와 관련된 실화입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상태 좋은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했고 첫날부터 차를 몰고 출퇴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에 타고 있을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백미러에 이유 없이 손자국이 생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차 안을 꼼꼼히 청소했지만 하루가 지나면 어김없이 다시 손자국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후 남자는 차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밤길을 달릴 때 뒷좌석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좀 집에 보내줘. 남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차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그 차의 내력을 조사해보니 그 차량은 예전에 어떤 여성이 소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그 차를 타고 돌아오던 길에 실종된 상태로 여전히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남자는 차를 급히 팔아버렸고 차량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타는 사람마다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하며 결국 지금도 그 차는 아무도 타지 않은 채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한 시골의 폐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사진작가가 오래된 건물을 촬영하기 위해 이 폐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한때 부유한 가정이 살던 저택이었지만 집안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사망한 뒤로 수십 년 동안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작가는 카메라를 들고 빈 방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방은 먼지투성이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거울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아주 약간 어긋난 채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란 그는 뒤돌아보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그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의 뒤편에서 한 여자의 희미한 형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오래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작가는 비명을 지르며 그곳을 뛰쳐나왔고 이후 사진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사진에는 분명히 사람이 없는 방들을 찍었지만 거의 모든 사진에 여자의 형상이 어렴풋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들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로도 그의 꿈속에 여자가 계속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남성이 유럽의 외딴 산속마을에서 겪은 실화입니다. 그는 혼자만의 여행을 위해 인터넷에서 평이 좋은 작은 민박집을 예약했는데 도착해보니 마을은 기묘하게 고요했습니다. 민박집 주인은 친절했지만 밤이 되면 창문을 꼭 잠그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첫날 밤 남자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새벽 무렵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맨발로 마당을 걷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호기심에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보았는데 어둠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천천히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창문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문 앞까지 순식간에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커튼을 닫고 숨을 죽였지만 그 순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좀 들여보내줘. 너무 추워. 그날 아침 남자는 주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지만 주인은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 마을에서 실종된 소녀일 겁니다. 종종 밤마다 나타나죠.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다행이네요. 남자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서둘러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마을은 지금도 여행자들 사이에서 누군가
누군가 찾아오는 민박집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가족이 겪은 실제 사건입니다. 한 부부와 어린 딸은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집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가격이 저렴해 큰 고민 없이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간 첫날 밤부터 딸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딸은 창문 밖에서 어떤 아저씨가 날 보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확인했을 때 창문 밖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딸은 부모에게 그 아저씨가 매일 밤 창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딸을 달래며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달았지만 그날 밤엔 커튼을 통해 또다시 낮게 들리는 두드림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부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집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은 과거 연쇄살인범이 숨겨진 피해자들을 감시하며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생자는 창문 밖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영혼이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가족은 그날로 집을 떠났고 그 집은 지금도 버려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떠난 후에도 딸은 가끔 잠결에 이렇게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다시 올 거야. 이번 이야기는 한 가족이 겪은 실제 사건입니다. 한 부부와 어린 딸은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집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가격이 저렴해 큰 고민 없이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간 첫날 밤부터 딸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딸은 창문 밖에서 어떤 아저씨가 날 보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확인했을 때 창문 밖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딸은 부모에게 그 아저씨가 매일 밤 창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딸을 달래며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달았지만 그날 밤엔 커튼을 통해 또다시 낮게 들리는 두드림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부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집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은 과거 연쇄살인범이 숨겨진 피해자들을 감시하며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생자는 창문 밖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영혼이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가족은 그날로 집을 떠났고 그 집은 지금도 버려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떠난 후에도 딸은 가끔 잠결에 이렇게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다시 올 거야. 한 일본의 유명 산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산장은 외딴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 하룻밤 묵으려면 깊은 산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한 여행자가 혼자 이 산장에 머물렀던 날 그의 방은 유난히 싸늘하고 불길한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어두운 복도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다른 투숙객이겠거니 했지만 발소리는 그의 방문 앞에 멈췄고 누군가 손톱으로 문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그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지만 한밤중에 똑같은 소리로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이 되자 여행자는 산장 주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방은 사실 아무도 쓰지 않아야 했습니다. 몇 년 전 한 여성이 그 방에서 묵던 중 살해당했고 아직도 범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그 방에 묵은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악몽을 꾸었죠. 놀란 여행자는 그 길로 산장을 떠났고 이후 그 방은 문이 잠긴 채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산장을 방문한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밤이 되면 그 방에서 희미한 속삭임과 발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1970년대 말 한 대학 기숙사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한 학생이 시험 기간 동안 밤늦게까지 공부하기 위해 기숙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숙사는 대부분 비어 있었고 그 학생은 홀로 한 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공부를 하다 갑작스럽게 문 밖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도에는 그 외에 아무도 없었기에 이상하게 여긴 그는 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책상에 앉으려던 순간 복도에서 또다시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 기운에 불안해진 그는 불을 끄고 문틈으로 복도를 살폈습니다. 그곳엔 긴 머리의 여자가 바닥을 끌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천천히 걸어오다가 갑자기 멈춰서 그 학생의 방을 응시하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방에 숨어 경찰을 부르려 했지만 전화기마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복도 끝에서 피로 물든 발자국을 발견했지만 그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몇 년 전 그 기숙사에서 한 여학생이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녀의 방은 바로 그 학생이 사용하던 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기숙사에서는 새벽이 되면 발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도시의 지하철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밤,
마지막 열차가 떠난 뒤 역은 텅 비었고 역무원 한 명만 남아 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역무원이 CCTV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플랫폼 끝에 서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선로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마지막 열차가 지나간 뒤로 어디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역무원이 방송으로 이제 여기 폐쇄됩니다라고 안내했지만 여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플랫폼으로 내려간 역무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CCTV 화면에서는 분명 여자가 보였지만 정작 플랫폼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역무원은 CCTV를 확인했는데 이번엔 여자가 사무실 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역무원은 두려움에 문을 열지 못했고 잠시 후 CCTV 화면 속 여자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역에서는 몇 년 전 한 여성이 열차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고 이후로 심야에 그 여자가 종종 목격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심야에 그 역을 지나는 승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플랫폼 끝에 서 있는 여자의 형상을 봤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부부가 주말 여행 중 묵은 오래된 모텔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부부는 외딴 시골길에서 길을 잃었고 해가 저물기 전 가까운 모텔을 발견했습니다. 모텔은 작고 낡았지만 그날 밤 비가 쏟아져 더 나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모텔 주인은 다소 기묘한 분위기의 남자였고 부부에게 방 열쇠를 주면서 말했다. 절대 방 안의 옷장을 열지 마세요. 부부는 의아했지만 긴 여정을 마친 피곤함에 깊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방 안은 기분 나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가까워지자 옷장에서 희미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주인의 당부를 떠올리며 무시하려 했지만 소음은 점점 커졌고 마치 누군가 문 안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남편이 결국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등을 돌리자 불이 꺼지고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곧이어 여자의 낮고 떨리는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부는 공포에 질려 방을 뛰쳐나갔고 주인은 그들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방에서 몇 년 전 한 여자가 살해당했어요. 그녀가 항상 옷장 안에 숨어 있었죠. 방문을 열면 떠나지만 옷장을 열면 다시 돌아옵니다. 부부는 그날로 모텔을 떠났고 그 방은 이후로 영원히 잠긴 채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등산객이 깊은 산속에서 겪은 실화입니다. 그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혼자 조용히 산행을 즐기기 위해 인적이 드문 산으로 향했습니다. 등산로는 평소보다 훨씬 한적했고 숲은 기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그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계속 걸어갔습니다. 해질 무렵 그는 산 중턱에서 오래된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지도를 보니 그곳은 표시되지 않은 곳이었고 오두막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룻밤 묵기로 한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내부는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했고 벽에는 누군가 직접 그린 낡은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 인물은 흐릿한 눈동자로 무언가를 의시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벽에 걸린 초상화가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림 속 인물이 자신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그림 속 인물의 눈동자가 분명히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라 초상화를 떼어내 벽에 기대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벽 뒤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손전등을 들고 벽을 두드리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벽판을 떼어내자 안쪽에는 좁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서 오랜 세월 방치된 듯한 인간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급히 산을 내려간 그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오두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 산은 등산객들 사이에서 사라지는 오두막이라는 전설로 불리고 있습니다.